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캐나다 포스트에서 일하는 사람, IT 종사자, 일반직 종사자들의 연금을 한번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연금에다가 아내의 연금을 한번 합쳐보고 또 매달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을 산출해서 이 연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내의 연금을 합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 B, C의 아내가 모두 평생 하우스메이커로 일을 했고 남편과 동일하게 캐나다에서 30년을 지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CPP 금액은 0달러이고 따로 사적 연금도 넣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OAS와 GIS 뿐입니다. 그리고 OAS는 3명 다 캐나다에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459불을 똑같이 수령하게 되고 GIS는 하우스 인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남편이 받는 그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 B, C 부부가 총 받는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 부부는 이얼리 하우스 인컴이 74,875불이 되고 텍스를 제한 후 매달 약 4,773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우스 인컴이 높기 때문에 GIS는 0달러를 받게 됩니다. B씨 부부는 이얼리 하우스 인컴이 29,887불이 되고 텍스를 제한 후 매달 약 2,410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역시 하우스 인컴이 높기 때문에 GIS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C씨는 이얼리 하우스 인컴이 19,183불이 되고 유일하게 GI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GIS와 OAS 금액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기본 컨디션은 아내가 OAS를 풀로 받았을 경우의 금액이라서 이 테이블에 보이는 금액보다는 CC는 조금 더 높은 GIS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내, 남편 모두 30년을 캐나다에서 살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여하튼 GIS를 합쳐서 텍스를 제한 후 매달 약 1,825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연금이 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연금에 따라 65세부터 받는 OAS, GIS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A씨는 너무 넘사벽이라서 보통 직업군을 가진 B씨와 C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B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고액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CCB 또는 이런저런 베네핏을 받지 못하였고 또 RRSP를 통하여 30년 동안 약 15만 불을 추가로 자신의 포켓에서 꺼내어 투자하였습니다. 대신 RRSP에 투자함으로써 매년 약 1,000불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았죠. C씨는 B씨에 비하면 캐나다에 살면서 정부에서 또는 프로빈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베네핏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아이들의 CCB 금액을 받았고 유틸리티비 할인 등을 받았습니다. 또 사적 연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캐시로 가지고 있는 금액, 즉 연금을 받을 때 사용해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 수중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GIS로만 매년 약 2,400불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B씨는 RRSP에 넣은 금액만큼만 CC보다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RRSP를 자기가 죽는 날까지 연금을 쪼개서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낮게 되죠. 하지만 RRSP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그러면 받는 연금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CC와의 격차가 엄청 많이 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신 내는 세금도 그에 따라서 더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RRSP를 무리해서 많이 넣는 것보단 TFSA와 나누어서 각각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최대한 세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연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보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만 간단히 뽑아 보겠습니다. 대상은 모기지가 없는 약 1200스퀘어핏 작은 집을 소유한 부부의 기준을 해보죠. 작은 집 프로퍼티 텍스 약 3,000불, 매달 250불 정도입니다. 유틸리티 피는 매달 100불, 보험료 매달 집 자동차 합쳐서 200불,
핸드폰과 인터넷비 80불, 식료품비 약 1000불, 자동차 유류비 약 150불, 그래서 총 1780불이 됩니다. 아까 전에 계산한 금액에서 이 필수 생활비를 제하면 남은 금액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약 3000불이 남아서 여유가 있고 B씨는 630불로 매우 빠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씨는 45불만 남기 때문에 사실 받는 연금만으로는 절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B와 C씨 가족은 좀 부족한 상태인 거죠. 따라서 따로 캐시를 모아두지 않으면 캐나다 연금만으로는 캐나다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TFSA나 임대업을 통해서 인컴을 늘리게 되면 GIS 금액이 그에 따라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똔똔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컴을 확 늘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캐시를 모아놓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부 잡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사실 최고일지 모르죠.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캐나다 연금이 너무 좋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난 2회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이르기까지 제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와 CRA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캐나다 연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 연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받아보기 전까진, 또는 직접 계산해보기 전까진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금액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캐나다 연금이 한국보다 금액적으로는 높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높지 않은 거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본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 되는 목록들의 금액들은 정말 최소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밴쿠버, 온타리오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낮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나다인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역대출을 받거나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임대주택도 신청 후 한 10년은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 연금을 받는 시니어분들의 생활은 정말 어떨까 궁금해서 찾다가 한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시간이 있으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했던 모든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